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MT를 가기로 했다. 장소는 유명한 산속의 오래된 펜션이었다. 그곳은 이미 괴담으로 유명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 재미로 여겼다. 산속에 위치한 그 펜션은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견뎌온 듯 보였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한 친구가 거실에 있던 낡은 피아노에서 혼자 연주한다며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주장했을 때 시작됐다. 우리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의 얼굴은 진지했다. 음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마치 내 귀에 바로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와 함께 놀자. 그 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무언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놀라서 일어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누군가 발걸음을 방 주변에서 맴도는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이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펜션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거실과 주방, 방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하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지하실 문은 어둡고 오래되어 보였고 누군가 다시는 열지 말라는 듯한 경고를 남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옛날 가구들과 함께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이 기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구석진 곳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의 낡은 인형을 발견했다. 그 인형은 놀랍도록 정교했지만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 그 자리에 검은 구멍이 있었다. 이상한 점은 인형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곳에 한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인형을 두고 지하실을 뒤로 한 채 돌아섰지만 그날 밤 반복되어 들려오는 속삭임은 왜 나를 두고 가니? 그것이 인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결국 우리는 펜션에서의 MT를 일찍 끝내고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밤 문을 닫고 떠나기 전에 한 친구가 뭔가를 두고 왔다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잠시 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며칠 후 그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인형이 자신에게 윙크를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펜션에 가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작은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깊은 밤 나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나와 함께 놀자.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기분이 엄습해왔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웹서핑 도중 우연히 신비한 공포 체험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타입의 게시판이었지만 그 날은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동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겪은 공포 체험이 글로 올라와 있었다. 대개는 그래 그렇듯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한 사용자가 올린 글은 달랐다. 그의 이야기는 섬뜩하도록 상세했고 마지막에는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글을 다 읽고 나면 침대 밑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침대 밑을 확인하라는 경고는 웃음거리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공포감에 지배당한 그 순간에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괜히 마음속 불안감이 증폭되며 나의 상상력을 무섭게 자극했다. 불안함을 어떻게든 떨치려 나는 일부러 다른 게시판으로 눈을 돌려 재미있는 글을 읽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침대 밑이라는 문구가 떠돌아다녔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다. 숨을 크게 내쉬고는 천천히 침대 아래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덜컥 겁에 질린 나는 얼어붙어 버렸고 손전등 너머로 무언가의 희미한 윤곽이 보였다. 무엇인가가 검은 형체로 침대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짓눌려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심하게 깜빡인다. 침대 밑 형체의 정체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손전등을 비추었다. 이제 더욱 명확하게 보였고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소름 돋는 순간 손가락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이었으며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던 것 같다. 다행히도 그 밤 이후로는 아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오래도록 나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다. 침대 밑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누구에게도 그 일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 악몽 같았던 밤을 떠올리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어쩌면 그날의 일은 단순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감정과 경험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경고한다. 당신도 한 번쯤은 침대 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썰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요소를 조합하여 무섭고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김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던 작은 산속의 캠핑장을 찾아갔다. 그곳은 민수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관리하던 곳으로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그날도 역시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바다를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곳에 오면 괜히 무서운 얘기 생각나지 않냐?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들은 공포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몇십 년 전 근처 마을에 살던 한 소녀에 대한 것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윤이었다. 윤이는 항상 산을 좋아하여 자주 혼자 산에 올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이는 산에서 실종되었고 며칠 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그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윤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랐다. 모두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고 무언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뭐야, 바람인가?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때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숲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갑자기 나타난 것은 한 여인의 형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창백했고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수는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불을 끄고 캠핑장을 빠져나오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서둘러 짐을 챙겨 차로 향했다. 그때 누구나 한 번쯤은 뒤돌아보게 마련인데 민수는 의도적으로 그 뒤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곳에 윤희가 서 있었다. 마치 나를 잊지 말아줘 하고 말하는 듯한 슬픈 표정이었다. 민수는 얼어붙은 채로 멍하니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결국 친구들이 민수를 끌고 차에 태워 캠핑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종종 윤희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윤희는 늘 산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결국 민수는 혼자 그 산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산에 오른 민수는 윤희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의외로 평온했다. 민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윤희의 꿈을 꾸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그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윤희의 혼이 평안을 찾은 것처럼 민수는 이제 그 산을 그리워하며 가끔씩 찾아가곤 한다. 그리고 조용히 산속에서 윤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민수가 친구들에게 들려주었고 친구들은 여전히 그 캠핑장을 찾지 않는다. 그곳은 이제 완전히 방치되어 있으며 간혹 밤이 되면 윤희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그곳을 맴돌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졸업, 작품 준비와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파트는 꽤 낡았지만 학교와 가까워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었다. 나와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직장인들이라 대부분 늦게까지 집에 있지 않았고 층 전체가 조용한 편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밀린 과제를 하다 보니 밤 11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얼굴을 씻고 누우려던 참에 문득 내 방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 거리는 소리였다. 바람에 나뭇가지나 날아온 비닐봉지가 창문에 부딪힌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창을 두드리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겁이 난 나는 거실 불을 켜고 베란다로 나가 보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확인하기로 했다. 베란다로 다시 나가 창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창문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자국은 뿌연 유리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창문에 손자국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났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베란다 창문에 애처롭게 손을 뻗는 것 같았다. 놀란 마음에 물러서다가 그만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을 넘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얼른 방으로 도망친 후 문을 잠그고 휴대폰으로 112에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며 다음 날 낮에 와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나는 거실에서 방망이를 잡고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잦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을 살펴본 경찰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했다. 손자국의 크기와 모양이 전형적인 인간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경찰은 아파트 근처 CCTV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 영상을 보고 나서 경찰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사해보니 이곳은 과거 화재로 인해 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창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애절하게 구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에게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 사건이 변한 아파트를 떠나는 날 나는 베란다 창문에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내 손자국이 유리에 찍히는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겁먹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그 아파트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상 속 사건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득히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내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남아있는 여러 자취가 단순한 흔적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